사건은 2016년 초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시작됐습니다. 가해자 조성호와 피해자 최모 씨는 같은 시기에 해당 모텔의 종업원으로 채용되며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놓여 있었고 숙식 제공이 가능한 일자리를 전전하던 처지였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은 빠른 친분 형성으로 이어졌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당시 모텔 측은 직원 숙소로 인근 펜션을 지정해 주었는데 조성호와 최 씨는 거기서 함께 거주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와 경제적 어려움을 공유하며 일정 수준의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어디까지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생계와 거처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에 가까운 동거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근무 태만 등의 이유로 모텔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자리를 동시에 잃게 되자 최 씨는 조성호에게 새로운 거처를 구해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성호 역시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를 받아들였고 그들은 인천 연수구의 한 원룸을 임차해 동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최 씨 명의로 체결됐고 공과금 등 일부 비용은 조성호가 부담하기로 합의했죠. 동거 초기에는 그들 사이에 별다른 마찰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관계는 점차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둘 다 일을 구하지 못해 소득이 없던 시기, 최 씨는 조성호에게 금전적인 제안을 했고 그는 이를 생계의 돌파구로 받아들였습니다. 최 씨가 그에게 자신과 관계를 가지면 3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둘은 관계를 가졌지만 문제는 최 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조성호는 여러 차례 대가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내가 돈이 어딨냐, 너도 좋아서 한 거 아니냐? 등 이를 회피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섞어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금전 갈등을 넘어 조성호의 자존감과 분노를 지속적으로 자극했습니다. 특히 최 씨는 그의 가정사나 처지를 들먹이며 핀잔을 주었고 이는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2016년 3월 말에 이르러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상 파탄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언쟁은 점점 잦아졌고 최 씨는 그에게 원룸 계약자는 자신이니 여기서 나가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조성호는 금전을 받지 못한 채 거처까지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몰렸고 이때부터 극단적인 선택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시점에서 흉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식칼을 구입해 원룸 안에 보관했고 이후 공장에서 사용하던 망치까지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충동이라기보다는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를 대비한 준비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이를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선택지는 점점 현실적인 것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16년 4월 13일 새벽,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최 씨는 빨리 집을 나가라며 거친 욕설을 퍼부었고 조성호는 약속한 대금과 보증금을 합쳐 총 90만 원을 주면 바로 나가겠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서로 말다툼이 오가던 중 최 씨의 너나 네 부모나 똑같다 라는 발언에 그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끝내 숨겨두었던 도구를 사용해 최 씨를 살해했죠. 범행을 저지른 뒤 그는 한동안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현실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신은 급격히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는 범행이 발각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시신을 은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부는 생활하던 공간 인근에, 일부는 외부 장소에 나누어 유기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그의 범행은 드러났습니다. 2016년 5월 1일 안산 단원구의 방조제 입구 근처 배수로에서 마대에 담긴 최 씨의 신체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곧 경찰은 많은 인력과 드론을 동원해 인근을 수색했고 5월 3일에 방아머리 선착장 근처에서 유해 일부를 추가로 발견했죠. 경찰은 발견 장소와 시신 상태를 토대로 범행 시점과 수법을 추정했고 피해자의 신원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기에 지문과 신체 특징을 복원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피해자의 신원이 최 씨라는 것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이런 사건의 경우 가장 먼저 의심받는 이는 피해자의 지인들입니다. 최 씨와 연관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그와 함께 살던 조성호를 주목했습니다. 동선, 유기 현장의 보안 카메라, 최 씨 집안 벽면에서 발견된 혈흔, 모든 증거가 그를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었죠. 결국 5월 5일에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한 그는 그대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도주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비교적 담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범행 이후에도 그는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지인들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개인적인 계획을 세우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범행 경위와 사후 행동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금전 갈등과 반복된 모욕이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범행 후 도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이 사건을 계획성과 잔혹성이 결합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흉기 준비 과정, 범행 이후의 시신훼손과 유기,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은폐 행위가 그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반면 변호 측은 순간적인 감정 폭발과 우발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폭행이 아니라 갈등의 누적과 사전 준비가 결합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후 행위의 잔혹성과 사회적 충격을 고려해 중형이 고려됐죠. 결국 제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그에게 초범이지만 범행이 잔혹하기 그지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4월 13일에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7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를 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하기보다 유기징역을 선택하되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장기형을 선택하는 것이 형벌을 통해 달성할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 되지 않을 경우 그는 2043년 5월에 출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경제적 불안, 왜곡된 관계, 반복된 갈등이 한 개인을 어디까지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약속과 말들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한순간의 폭력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선택과 방치된 갈등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삶을 파괴하며 끝을 맺었습니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범행 직전과 직후 범인의 심리 변화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극단적인 상황에 몰린 피해자로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선택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범행 이후에도 이어져 상황을 수습하기보다는 현실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은 범행이 결코 단순한 순간의 폭발로만 설명될 수 없음을 뒷받침했습니다. 흉기 준비, 범행 이후의 장기간 은폐 시도, 그리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려 했던 행동들은 모두 일정 수준의 판단과 선택이 개입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피해자 역시 이 사건의 한 축으로서 관계 속에서 발생한 갈등과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이 어떤 경우에도 폭력과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법적 판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선을 그었고 개인 간의 분쟁이 생명의 침해로 이어질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